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장다울 캠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체에너지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 진짜 가능한가? 그걸 좀 보여달라라고 했거든요. 실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한 국가들이 있어요. 물론 연평균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30%가 넘었지만 일정 시점에는 혹은 며칠 동안에는 이미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재생에너지로 100%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한 사례가 국가 있거든요. 단위로? 네. 보시면 덴마크는 2015년 7월에 한 시점이에요. 7월에 하루 한 시점에서 풍력만 가지고 전체 전력 수요의 140%를 생산했고요. 독일은 2016년 5월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99%를 낮에 일정 시점에 공급을 했던 거죠. 포르투갈은 2016년 5월에 4일 동안 필요한 모든 전력을 국가에서 국가 전체의 모든 필요한 전력을 4일 연속으로 100% 전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재생에너지에서. 거기 도달해 본 거네. 그렇죠. 이게 1년 내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무슨 2060년, 70년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40년, 30년 얘기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미 며칠 혹은 어떤 시점에는 도달해 본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될 거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코틀랜드도 최근이죠. 2017년 3월에 풍력으로 전체 가정 전력 수요의 136%를 생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적게 생산될 때가 있고 많게 생산될 때가 있는 거죠. 적게 생산될 때는 그거를 저장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로 돌리거나 나중에 전기차에 저장을 하거나 이런 식의 대안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판타지가 아님을 보여줬다는 게 이 기사를 다루고 있던 가디언즈에서 나왔던 이제 그 발언이거든요. 실제 경험을 해본 거죠, 인류가. 그것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현 시점에서 한 도시 혹은 한 주가 꽤 큰 이제 주 레벨에서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우리는 뭐 2035년까지, 우리는 2040년까지, 우리는 뭐 2045년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말씀하셨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환경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독일에서. 근데 프라이부르크가 이렇게 환경 수도로 변하게 되는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갖고 있는 목표는 2035년까지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으로 공급하겠다. 여기 집들이 다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집도 그렇고 옆면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는 불편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거죠. 쓸데없이 빠지는 전력들을 아끼고 그럼 설계부터 집을 설계할 때부터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 자체를 효율이 높은 걸 쓰는 거죠. 1970년대에 프라이부르크 근처에 이제 원자원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최초로 프라이부르크에서 신규 원전 폐쇄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1986년도에 이제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100%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자라는 선언을 그때 하게 돼요. 우리 동네 원전 안 된다. 이 숲탑 밀고 원전하는 건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 가보시면 솔라 타워 같은 것도 건물 한 면을 다 패널로 채웠죠. 이런 솔라 타워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저 태양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 저 건물에서 원래 필요로 하는 전력을 디자인 설계부터 잘 건물을 건설해서 줄이는 거죠. 이거를 패시브 하우스나 패시브 빌딩이라고 해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재생가능을 생산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아예 만들 때부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는 조례가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 뭐 몇 %는 에너지 효율을 쓰고 어느 정도는 패시브로 만들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 거죠. 이 도시가 대단한 것이 원전을 못 지어.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바꿀게. 우리 스스로. 원전 없이도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자립할게. 그러면서 자기 동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동네인 거죠. 그래서 시작해서 실제로 바꿔간 거예요. 굉장히 멋진 거야, 케이스가.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부안에다가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부안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화가 나는 말이 니넨 전기 안 써?
니네는 원전에 전기 필요 없어? 그래서 부안분들 중에서 에너지 자립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척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을 신규 원전 부지로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욕을 먹는 거예요. 니는 전기 안 써? 그래서 삼척에서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를 엄청난 속도로 깔고 있어요. 원전을 여기저기 깔아야 될까 봐. 서울에 한번 설치한다고 해봐야 될 것 같네. 잠실 우등장에다가 원전 한번 진다고 해야 될까 봐. 그 제가 항상 자료 만들면서 찾다 보면은 한겨레 기사가 많이 걸려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한겨레 기사 타이틀이에요. 솔라 분데스리가를 아시나요? 2012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독일에는 분데스리가는 아시는 것처럼 축구 리그잖아요. 근데 솔라 분데스리가가 있어서 협동조합들끼리 도시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재생가능을 많이 생산하나. 그 챔피언도 뽑고 상도 주고 경쟁을 하는 거죠. 독일은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를 시도하고 있는 그 단위들이 40% 이상이 협동조합이나 시민들인 거예요. 큰 기업들이나 정부 공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익을, 혜택을 지역에서 공유를 하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헬리오트롭이라는 건물인데 위에 있는 태양광이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다시 따라 돌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효율을 뽑는 거죠.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우리도 있어요. 물론 한 도시가 전체가 가고 있는 건 아직 아니지만 서울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근데 노원구 구청장님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아서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데 이 전체 임대주택 단지에 쓰이는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겠다.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를 건설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조감도인데 실제 지금 다 지어놨어요. 이제 9월에 입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일단 설계를 통해서 줄이고 그래서 제로로 만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우리나라 일반 평균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주택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냉방, 난방, 급탕, 물 빨리 끓이는 것 따뜻하게, 그다음에 환기, 조명 5가지예요. 5가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를 통해서 그 에너지 61%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채광이라든가 황풍이라든가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환기, 조명이랑 난방이랑 냉방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열, 땅에서 열을 이용하는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해서 냉난방을 공급을 해요. 근데 지열을 하려면 펌프를 돌려야 되니까 또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 파란색 부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잘 될 때는 한전에 팔고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한전 태양광으로 펌프를 돌려서 지열 그렇죠. 에너지로 에너지 그렇죠.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 아파트가 쓴다. 그랬을 때 결국 필요한 에너지는 제로거나 마이너스까지 가요. 전기세가 제로야. 그리고 저 만드신 분이 명지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의 패시브하우스 전문가신데 이분이 만든 모델하우스 같은 목합 주택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여름철에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만들 때부터, 지을 때부터 이렇게 지으면 이미 다른 나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술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된다고, 우리만 할 수 없다고, 우리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요즘 원자력계. 근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965년에 원자력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장이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원자력 비싼데 지금 화력이랑 수력이 싼데 왜 원자력 하려고 하냐니까 저희는 7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화력 발전에 비해서 건설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성 안 좋은데 투자해서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난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서 전기 공급을 받고 경제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17년이라고요. 1965년이 아니라. 새로 짓는 원전은 짓는 데만 4, 5년이 걸려요. 근데 지금 발전원별 정산 단가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이에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밑에는 석탄이랑 원자력이에요. 석탄이랑 원자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 비용이랑 안전 비용이 추가돼서 비용이 올라가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떨어지는 거 보시라고.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16년 시점이 저런데 앞으로 5년 뒤에 원전이 건설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60년을 써야 돼요. 어디에다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냐고요. 이미 저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좀 현명한 사람이면 만약에 이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계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평소에 원자력계에서 일을 하셨고 그 당시 그 세대에는 뭐 제가 제 입장에서 최선까지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어쨌든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과거에.
근데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30년, 40년에 과연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달 전기요금을 내잖아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3.7%를 매달 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는 전기요금에서. 그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명목으로 3.7%를 떼요. 그럼 우리나라 가정이 한 달에 쓰는 전력량이 223kWh를 쓴다고 치면 3.7%를 떼면 달에 900원씩 떼이는 거예요. 만약에 4인 가구면 한 1,700원 떼여요. 근데 900원이라고 해도 2,300만 가구한테 떼는 거니까 한 달에 한 200억 떼요. 연간 조 단위로 올라가죠. 저 돈의 일부가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들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 잘 아시죠? 제가 오늘 또 하나의 재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처럼 불법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여러분한테 매달 3.7% 900원에서 2,000원까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 가져간 돈을 법으로 저 원자력 문화재단에게 홍보 사업에 쓰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돈이 원전 홍보 사업으로 쓰여요.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4개월 뒤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회의록이에요. 후쿠시마 사고로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으니까 앞으로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초,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사회 회의록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밑에 이제 좀 있으면 그린피스가 생기는데 그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초,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가냐면 사업으로 교과서를 바꿔요. 친원전으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들한테 1267건의 수정 요청을 해요. 그중에 241건이 반영되는데 어떤 내용이 반영되냐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사진을 삭제해요. 교과서에서. 원래 교과서에 그냥 해수욕장 사진이 있는데 해수욕장 뒤에 원전이 보이는 해수욕장 사진을 교체를 해요.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수영을 하는 곳이다. 되게 쪼잔하지 않아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건데, 그리고 대기오염을 막는 새로운 전력 방식으로 원래 풍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자력이 들어가요. 심각한데요, 이거는. 이런 교과서 바꾼 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뉴스타파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렇게 해서 초중등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뭐였죠? 언론 매체를 활용하라. 그래서 며칠 전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특종을 낸 건데,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내 35개 언론사에다가 협찬금을 7억 넘게 주면서 협찬 기사를 123건을 생산을 해내요. 근데 협찬이라고 대부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원자력을 계속 홍보하는 기사를 건당 2천만 원에서 뭐 작게는 몇백만 원까지 평균 597만 원을 주면서 기사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전기요금으로. 전 너무 억울해요. 저는 원전을 줄였으면 하는데 제가 낸 전기요금의 3.7%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협찬으로, 불법적으로 받은 거 아니죠. 협찬으로 돈을 받았던 매체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기사가 여기서 계속 생산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론이 뒤집혔어요. 원래 신고리 오르코기,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원전을 중단하자는 게 지금 공론화를 밟고 있는데, 원래 건설을 중단이 한 42%, 전설 지속이 한 38%, 모르겠다가 20%였는데 지금 뒤집혔어요. 이제는 그래도 이건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가 42%, 중단하자가 38% 뒤집혔어요. 정말 수많은 기사들의 힘인 거죠. 민원연 사무처장님 자주 나오시잖아요. 여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민원연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해서 페이크 뉴스들을 계속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최소한 협찬이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읽을 때 어쨌든 협찬 기사니까 조금 더 중립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다 팩트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사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깃한 거죠. 근데 그러면 뭐 불법은 아니니까 협찬이라는 거 정확히 밝히고 원자력 문화재단에 돈을 받고 협찬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문화재단이 지난 10년간 홍보 비용으로 쓴 게 824억이에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로 쓴 돈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난 10년간 2억 6천만 원이에요. 10년 동안? 네, 300배 차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기사들에서 주로 나온 내용들이 독일 탈원전했고 탈원전하니까 전기요금 막 올랐고, 일본 탈원전 하려고 하다 결국 전기요금 올라서 다시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2010년부터 2014년, 중간에 2011년이 있으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얘기하는 대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을 해서 전기요금이 올랐는지 보자고요.
프랑스 잘 아시다시피 원전이 70%예요. 원전 대국이죠. 프랑스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일본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하지만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에 4% 올랐어요. 그럼 산업용 전기를 보자고요. 프랑스는 18% 오르고 독일이 좀 더 올랐죠. 근데 일본도 16%밖에 안 올랐어요.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54개의 원전이 동시에 스톱한 거예요.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의 피해도 컸을 거고 지금 다시 재가동하지만 54개 중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 아직 5개밖에 없어요. 그 54개가 모두 멈추고 일본 경제가 돌아갔던 기간이 2년이 넘어요. 불래가 한 번도 없었고요.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산업용 전기요금 보면은 16% 올랐다고. 우리가 더 올랐어요. 39%. 물론 우리는 왜 저렇게 됐냐. 이게 상대량이니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싸게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건데 팩트가 아니잖아요. 탈원전으로 에너지 전환으로 폭등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독일이 탈원전 해갖고 전기가 부족해서 원전 많이 쓰는 프랑스한테 전기를 수입한다. 근데 유럽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수입하고 어떨 때는 수출을 해요. 근데 이게 독일 정부 자료예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할 때 있고 수출할 때 있는데 보시면은 수출이 계속 많죠. 10년간 단 한 번도 독일은 전기 수출국의 지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작년엔 제일 많이 수출했어요. 근데 그건 팩트인데, 정부 자료로 팩트인데 그런 얘기가 왜곡돼서 언론에서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죠. 후쿠시마 어머니들의 비디오예요. 自分のこと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子供のこと、将来的に、ね、あの時本当に直ちに健康に影響ありませんっていっぱいテレビで言ってましたけど、将来的にやっぱりその健康の被害が出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のは本当にそんなことだったらすごく自分でも後悔すると思ったし、子供自身にもどうしてあの時にじゃあ行かなかったの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後悔をさせたくないなと思って避難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まず一番に経済的にとてもしんどかったですね。やっぱりうちもそんなもう裕福でもないしね。小学校2年生と4年生ですね。子供がいたから必死でしたね。そんな怖いなとか不安だなっていう気持ちよりもさっぱりこっちは切ってしまって。子供を守りたいっていうその一心だと思うんです。で今現在も本当に私たちその 3.11 からずっと続いてる苦しみとかがあって、でもそれを普段は蓋をして、そして子供を守るために今現在も本当にこれからまた大きい地震があってまた私たち被災するかもしれない。自分はもう専門家でもないし普通のお母さんだし、何が自分でできるんだろうっていつもずっとこう考えてきて、初めはなんか自分がそんな裁判なんてするっていうのは考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どっていうよりはその私たちの子供とかさらにその次の世代の子供のために今やっぱこの裁判を頑張ってちょっとやって、子供たちはそれでも私の多分子供を守りたいっていう思いをすごい分かっててくれてるので、自分が避難したことは間違っていないと思って挑むつもりです、私たちは間違ってない。일본 정부가 이제 6년이 지났잖아요. 피난구역들을 지금 차근차근 해제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피난 간 사람들은 매달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주거보상금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가 피난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피난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돌아와도 그 1년 뒤에 그 보상금이 끊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계속 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일본 정부랑 동경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오염이 제거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니네가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니네가 주거 보상을 이때까지 해준 대로 해달라.
뭐 당연한 요구네. 그거는. 그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파파이스를 보다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에너지 전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직접 행동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문적인 보고서들을 내요. 근데 정부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외국 전문가 불러와서 다른 나라 잘하고 있다도 설명을 해요. 애플 잘하고 있다, 구글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해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배를 가지고 와서 시민들 3,000명, 2,000명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캠페인에 알리죠. 그리고 배를 가지고 고리원전으로 진격을 하기도 하고요. 부산 광안대교 120m 상공에 저희 활동가 4명이 5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2013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야 되는 구역이 8에서 1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보면은 30km까지 최소 30km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30km까지 미리 준비시키는 구역을 늘려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시민들과 이걸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활동가 4명이 5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요? 아, 요걸 주목해달라고? 그렇죠.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고 하니까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밑에 경찰분들, 소방차,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매달리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세요. 본인의 안전은.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희를 구하겠다가 올라오신 구조대원분들이 줄을 하나만 걸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안전수칙에서 2개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니까 내려가 달라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희 조건이 뭐였냐면 부산시 의회,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린피스 4 기관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요구였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들어주면서 내려왔죠. 당연히 붙잡혀가서 재판받고 평화적 시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저희가 고리 1호기 폐쇄할 때도 고리 1호기에다가 프로젝션을 쏜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션을 쏘기도 하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랑 오염물질로 사람들을 조기 사망시키니까 사일렌트 킬러스라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여기는 광화문에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빌딩인데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허가 나기 전에 근데 저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자원활동가세요. 시민들. 저분도 대학생이신데 혼자 저렇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빌딩에 아침에 매달려 있는 거죠. 계속 메시지 바꾸면서. 그러면 밑에 이제 뭔가 여왕벌과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위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끌어내기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충분히 알리면 또 이제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진해서 내려오죠. 그런 것도 하고 지난번에 파파이스에서 보여주셨는데 신고리 오르코기 말씀드린 대로 고리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고 주변에 382만 명이 살고 있는데 또 지으려고 하니까 인자 원전 고마지라 좀이라는 경상도 말로 원전 밖에 펜스 바깥에서 평화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구호도 안 외치고 행진도 안 하고 30분 동안 저것만 들고 왔는데 곧바로 또 기소당해서 다 저희 자원활동가 시민분들이신데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1심에서 거의 저희가 이겼는데 항소해서 2심에서 또 거의 이겼는데 또 항소해서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얼마 전에 집시법은 유죄. 어쨌든 신고 안 했으니까. 저희가 48시간 이전에 저희 가요라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시법은 유죄. 그거는 뭐 실정법상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주거 침입을 걸었어요. 무단 침입.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원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심에서도 그거 이겼는데 또 항소, 2심에서도 이겼는데 또 상고. 2년 동안 직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받으러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소송을 걸었죠. 불법적인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그리고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있을 때 그 전에 그 개선문이잖아요, 파리에. 그럼 저기다가 친환경, 화학물질 안 들어간 페인트를 깔면은 자동차들이 그걸 가지고 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해 모양이 되도록.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이제.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서 북극을 위한 엘레지, 북극을 위한 애가를 만드신 분 피아니스트를 아예 저희 배에 태워서 북극에 모시고 가서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 거 그 곡을.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그 북극을 위한 엘레지를 연주를 하면서 뒤에 빙하가 무너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반향을 일으켰던 저희의 활동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독립성, 전문성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성을 위해선 당연히 독립성을 가져야겠죠. 저희 파파이스 출연료도 받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시민분들로부터만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재단으로부터 한 2, 3%. 대부분 다 전 세계에 있는 300만 명의 시민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독립성입니다. 삼성도 당연히 타겟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의 활동을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디 매달리시려면 저희한테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안 보냅니다. 전문적 트레이닝 받고 비폭력적인 직접 행동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요. 근데 요즘 매달리는 쪽으로 다 이렇게 주로 매달리는. 근데 요즘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매달렸죠. 왜 매달리냐면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곧바로 치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곧바로 못 치우잖아요. 그래서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프로젝션을 쏘기도 하고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재작년에는 레고를 상대로 저희가 캠페인을 했는데 레고 피규어를 이용해서 레고로 이제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피규어로 만든 저희 활동가가 매달려 있는 거를 연출한 거죠, 레고로. 근데 그런 거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출하면서 어디 매달리지 않고 또 캠페인을 이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후원도 필요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대한민국 해뜰 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드리려고 하고요. 에너지를 아는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인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팟빵에서 댓글도 열심히 보는데 1차 때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니 저 양반은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지?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거야?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여담이고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거기에 가서 계속 오염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제 아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실제 오염된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사고 안 났으면 좋겠고 최대한 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근데 총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이 2079년이에요. 그때까지 대부분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충분히 그 전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자력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권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리지 않고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은 한겨레 기사가 많이 걸려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한겨레 기사 타이틀이에요. 솔라 분데스리가를 아시나요? 2012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독일에는 분데스리가는 아시는 것처럼 축구 리그잖아요. 근데 솔라 분데스리가가 있어서 협동조합들끼리 도시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재생가능에너지 많이 생산하나. 그 챔피언도 뽑고 상도 주고 경쟁을 하는 거죠. 독일은 지금 재생가능에너지를 시도하고 있는 그 단위들이 40% 이상이 협동조합이나 시민들인 거예요. 큰 기업들이나 정부 공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익을 혜택을 지역에서 공유를 하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건물은 헬리오트롭이라는 건물인데 위에 있는 태양광이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같이 따라 돌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효율을 뽑는 거죠.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우리도 있어요. 물론 한 도시가 전체가 가고 있는 건 아직 아니지만 서울에도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근데 노원구 구청장님이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아서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데 이 전체 임대주택 단지에 쓰이는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겠다.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를 건설을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조감도인데 실제 지금 다 지어놨어요. 이제 9월에 입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일단 설계를 통해서 줄이고 그래서 제로로 만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우리나라 일반 평균 주택에 필요한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주택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냉방, 난방, 급탕, 물 빨리 끓이는 것 따뜻하게, 그다음에 환기, 조명 5가지예요. 5가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를 통해서 그 에너지 61%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채광이라든가 환풍이라든가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환기, 조명이랑 난방이랑 냉방에 이제 에너지. 그러면서 시작된 거 여기가. 그래서 프라이브레이 가보시면 솔라 타워 같은 것도 건물 한 면을 다 패널로 채웠죠. 이런 솔라 타워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저 태양광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 저 건물에서 원래 필요로 하는 전력을 디자인 설계부터 잘 건물을 건설해서
줄이는 거죠. 이거를 패시브 하우스나 패시브 빌딩이라 그래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재생가능을 생산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아예 만들 때부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브로그램 조례가 있어요.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 뭐 몇 퍼센트는 에너지 효율을 쓰고 어느 정도는 패시브로 만들고 이런 조례들이 있는 거죠. 이 도시가 대단한 것이 원전을 못 지어.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바꿀게. 우리 스스로. 원전 없이도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자립할게. 그러면서 자기 동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동네인 거죠. 그래서 시작해서 실제로 바꿔간 거예요. 굉장히 멋진 거야, 케이스가.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부안에다가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되게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결국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부안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화가 나는 말이 니넨 전기 안 써? 니네는 원전에 전기 필요 없어? 그래서 부안 분들 중에서 에너지 자립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삼척도 마찬가지예요. 삼척을 신규 원전 부지로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반대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욕을 먹는 거예요. 니넨 전기 안 써? 그래서 삼척에서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를 엄청난 속도로 깔고 있어요. 원전을 여기저기 깔아야 될까 봐. 서울에 한번 설치한다고 해봐야 될 것 같네. 잠실 우등장에다가 원전 안 진다고 해야 될까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자료 만들면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열, 땅에서 열을 이용하는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해서 냉난방을 공급을 해요. 근데 지열을 하려면 펌프를 돌려야 되니까 또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 중간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 파란색 부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해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잘 될 때는 한전에 팔고 안 될 때는 그러니까 한전 태양광으로 펌프를 돌려서 지열 그렇죠. 에너지로 에너지 그렇죠. 전환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 아파트가 쓴다. 그랬을 때 결국 필요한 에너지는 제로거나 마이너스까지 가요. 전기세가 제로야. 그리고 저 만드신 분이 명지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의 패시브 하우스 전문가신데 이분이 만든 모델하우스 같은 목합 주택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여름철에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이에요. 가능하다는 거죠. 만들 때부터, 지을 때부터 이렇게 지으면 이미 다른 나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술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된다고, 우리만 할 수 없다고, 우리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요즘 원자력계. 근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965년에 원자력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장이 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원자력 비싼데 지금 화력이랑 수력이 싼데 왜 원자력 하려고 하냐니까 저희는 7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화력 발전에 비해서 건설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경제성 안 좋은데 투자해서 원자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난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서 전기 공급을 받고 경제 성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17년이라고요. 1965년이 아니라. 새로 짓는 원전은 짓는 데만 4, 5년이 걸려요. 돌리거나 나중에 전기차에 저장을 하거나 이런 식의 대안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판타지가 아님을 보여줬다는 게 이 기사를 다루고 있던 가디언즈에서 나왔던 이제 그 발언이거든요. 실제 경험을 해본 거죠, 인류가. 그것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현 시점에서 한 도시 혹은 한 주가 꽤 큰 이제 주 레벨에서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우리는 뭐 2035년까지, 우리는 2040년까지, 우리는 뭐 2045년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말씀하셨던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환경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독일에서. 근데 프라이부르크가 이렇게 환경 수도로 변하게 되는 데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갖고 있는 목표는 2035년까지 그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으로 공급하겠다. 거기 집들이 다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집도 그렇고 옆면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는 불편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거죠. 쓸데없이 빠지는 전력들을 아끼고 그러면 설계부터 집을 설계할 때부터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 자체를 효율이 높은 걸 쓰는 거죠. 1970년대에 프라이부르크 근처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최초로 프라이부르크에서 신규 원전 폐쇄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1986년도에 이제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프라이부르크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100% 에너지 자립 도시로 만들자라는 선언을 그때 하게 돼요. 우리 동네 원전 안 된다. 이 숲 다 밀고 원전하는 건.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의 장다울 캠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네 단위로, 지자체 단위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 진짜 가능한가? 그걸 좀 보여달라라고 했거든요. 실제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공급한 국가들이 있어요. 물론 연평균은 아니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30%가 넘었지만 일정 시점에는 혹은 며칠 동안에는 이미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재생에너지로 100%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한 사례가 국가 있거든요. 단위로. 네. 어. 보시면 덴마크는 2015년 7월에 한 시점이에요. 7월에 하루 한 시점에서 풍력만 가지고 전체 전력 수요의 140%를 생산했고요. 독일은 2016년 5월에 필요한 전력 수요의 99%를 낮에 일정 시점에 공급을 했던 거죠. 포르투갈은 2016년 5월에 4일 동안 필요한 모든 전력을 국가에서. 국가 전체의 모든 필요한 전력을 4일 연속으로 100% 전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재생에너지에서. 거기 도달해 본 거네. 그렇죠. 이게 1년 내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무슨 2060년, 70년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 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40년, 30년 얘기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미 며칠 혹은 어떤 시점에는 도달해 본 국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될 거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런 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스코틀랜드도 최근이죠. 2017년 3월에 풍력으로 전체 가정 전력 수요의 136%를 생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적게 생산될 때가 있고 많게 생산될 때가 있는 거죠. 적게 생산될 때는 그거를 저장을 하거나 다른 에너지